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1번부터는 소득세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연금소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 기여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다시 할게요.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공적연금의 연금 기여금 납입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3월달에도 이 문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3월달에도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적연금은 납부를 할 때는 이거는 전액 소득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를 하고요. 납부를 할 때는. 근데 연금을 내가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 받잖아요. 그러면 수령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적연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1월달에 연말정산하고 끝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납부하는 거하고 수령하는 거하고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납입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연금소득은 기여금 납입 시 과세하고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에서는 세금 부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방지도 있고요. 근데 기여금을 납입한 후에 수령 시 요거를 세금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 자체가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아요. 연금소득 금액 이제 그 구간이 있죠. 그거인 거고,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900만원 넘어가면은 더 이상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까지가 한도이고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소득의 종류는 입니다. 바로 해볼까요? 필요경비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유일하게 딱 두 개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원래 이제 불로소득이라서 인정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기타 소득도 약간 일부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 있긴 한데, 어떤 거냐면은 약간 이거 일부만 해당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연금의 수령 이런 거. 연금의 수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연금 외수령으로,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을 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필요경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60% 뭐 80%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자면은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부분이 있고, 필요경비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양도소득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을 할 때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잘 쟁여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기타 소득은 일부는 없지만 그러니까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연금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것 자체가 없는 대신 어떻게 해요? 연금 소득 공제라고 따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이제 유도를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필요경비가 없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을 하자면은 기타 소득의 연금 외수령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필요경비가 다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그렇다 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대신 무엇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필요경비 대신 이제 해주는
공제가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유도하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자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씩 공제된다.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금액이. 그러니까 2명을 초과하는 금액 받고 그 다음에 1명 더 추가하는 금액 받고 해가지고 30만원씩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제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63번에 해당하는 부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녀 세액공제는 입양자에게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입양자도 정식적인 우리 아이라고 보면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6세 이하의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자녀의 1명당 영 15만원씩 공제된다. 6세 이하의 공제가 아니고요. 6세 이하는 공제를 못 받도록 돼 있고요. 현재 지금 2022년은 7세에서 20세였지만 이게 2023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8세에서 20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자녀 양육 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 그거를 이제 대신을 해서 공제되지 않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이중과세 방지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둘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해요. 안 그래도 출산 자체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둘 다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 그런 아쉬운 얘기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3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출생한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추가 공제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양도소득은 주로 이제 건물하고 토지 등의 이제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슨 회원권도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맞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거는 양도소득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용 기기장치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데 이거는 사업용이잖아요. 사업용은 사업소득의 일환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사업소득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소득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은 사업소득 쪽으로 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코스닥 상장 법인의 주식이 이제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요거는 양도소득의 이제 하나입니다. 맞고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피 받고 요렇게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중간 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간 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세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가결산을 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전 과세기간에 50%만큼 납부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 상태 등의 조세 포탈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수시부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는 원래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유령회사로 놔둔다든지 장기간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조세 회피 목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부과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사도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6천만 원의 국내 배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당 소득 수령 시 원천 징수 세액을 부담하고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2천만 원까지는 이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6천만 원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해야 돼요. 결손이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65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킨다. 자, 아닙니다. 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애초 당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뭐 방문 판매인 뭐 그런 경우에 연말정산 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도 이제 완납적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확정신고 또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연말정산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의무가 있다. 있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제 연말정산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다. 그렇죠.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다른 소득도 없어요. 근로소득 있고 다른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다 끝내버리고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구하는 계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단은 1번은 틀렸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 1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니 10만원이 아닌 15만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율은 6%만큼 부과하는 게 맞고 산출세에 근로소득 공제는 55%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인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맞죠?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1번은 15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중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 자, 한번 봅시다. 개인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거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매월 이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죠.
1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이니까 이건 1번은 원천징수를 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개인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뭐예요? 사업소득이잖아요. 원천징수 해야 안 해요? 이거는 수익금액을 잡히는 부분이니까 원천징수 하진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원천징수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법인 사업자가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 일시금, 퇴직금 같은 거 보면 되고, 뭐 이거는 원천징수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은행이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보통 예금이자, 이건 이자 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이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특징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맞죠? 간접세의 특징이죠. 일치 안 하죠.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물세다. 맞아요. 물세이기도 하고 인적 사항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제조 도매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매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소매세이다. 아니에요. 3번 자체가 아예 다 틀렸다고 보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다단계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했을 때 이제 과정, 판매했을 때 과정, 판매했을 때 과정, 그 다음 최종 소비자한테 간다고 쳐요. 이 경우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고 요도 부가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거래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소매에서는 뭐 과세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 과세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판매할 때마다. 그래서 4단계 거래세라 부르고,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다. 맞습니다. 일반 소비세 맞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공급 시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며,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 각 부문으로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옳은 거입니다.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될 때나 이용이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건 맞는데,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각 부문으로 받기로 한 때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틀렸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오타냈네요.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는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해당 그 조건이 이제 충족할 때를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간주 임대료의 대가는 부분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다. 아닙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무조건 이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이제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종료일을 뜻해요.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